우주는 우리에게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다가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억 개의 이그 은하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뽐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저 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고, 마침내 로켓을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은하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키워왔습니다. SF 영화는 우리에게 머지않은 미래의 별과 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성간 여행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낭만을 완전히 박살낼 가장 차가우면서도 잔인한 수학적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나사에서 인류가 만든 탐사선이 드디어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나아가는 거리, 즉 11광 거리에 도달했다고 대서특필하며 축하한 적이 있습니다. 가름무 분치 거근이 생김치로만 본다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기적의 승리가 맞습니다. 로켓 공학의 한계를 시험하고 수십 년 동안 태양계의 중력을 튕겨가며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별들을 향해 이주하겠다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숫자를 듣는 순간 평생을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간다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야 이정권이로 하쇼. 이수도하고 지 이슨 이스구야 이야우 기어치 육고여골예 이스 이야골예스 이수지콩예 이야스 우코 무쇼예 지어대서예 유코지그 예스예예 충충저그 예스예 위에서야요 호코지 걸어모아야 우려 고야요 반세기 동아야요 호코이 예서야그 예서야근 거여야근 예 거여 고장어 예서야 반세기 동안이요. 빛이 단 하루 동안 나아간 거리만큼 멀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가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면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인 단 1광년을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게다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별은 1광년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4광년이 넘는 아득한 심연에 떨어져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종종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함정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하게 단어를 내뱉습니다. 일광년이라는 말을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킬로미터 단위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뉴스에서 천문학자들이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닮은 행성을 발견했다고 전할 때 비행기와 자동차의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꽤 멀리 있구나. 그래도 기술이 발전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내면 언젠간 도착하겠지라고 무니까요. 쉽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일광년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아니라 완벽한 심리적 감옥입니다. 광년이라는 단어 속에는 1년, 2년 할 때의 년이라는 시간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치환해버립니다. 그러나 일광년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멀어서 인간의 뇌로는 형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의 벽입니다. 일광년은 대략 9조 4천억 킬로미터라는 수치로 표현됩니다. 9조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인간의 뇌가 진화 과정에서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작동을 멈추고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감각을 우리 눈앞에 아주 명확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지구를 한 개의 테니스 공 크기로 줄여보겠습니다. 이 비율대로 우주의 스케일을 축소한다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거실 바닥에서 고작 3걸음 정도만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작은 유리구슬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양은 이 거실 스케일에서 무려 2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거대한 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50년 동안 인간이 만든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자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찬사를 받는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테니스 공 스케일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출발점에서 고작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대도시의 중심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겨우 옆 동네 문턱을 겨우 벗어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구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테니스 공만 하다면 그 가장 가까운 별은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의 근처나 가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합니다. 우리 테니스 공과 그 다음으로 의미 있는 우주의 물체 사이에는 그저 완벽하게 차갑고 까맣고 치명적인 텅 빈 무의 공간만이 존재합니다.
중간에 숨을 돌릴 주유소도 없고 쉬어갈 수 있는 작은 행성도 없으며 오직 진공과 우주 방사선 그리고 차가운 먼지 덩어리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3일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 저 광활한 우주도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웅덩이에 둥둥 떠 있는 나뭇잎 위에 올라탄 개미 한 마리가 태평양을 건널 일이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다시 보이저 1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이저호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이론적인 워프, 엔진도 아니고 마법의 힘으로 움직이는 가상의 물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금속으로 짜인 회로와 진짜 추진기를 가진 인류의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 보이저호가 빛이 하루 동안 나아가는 거리에 도달하는 데 대략 4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끔찍한 수학을 계산해 보면 보이저호가 단 1광년이라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무려 17,5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7,500년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조용히 굴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적인 시간이며 생명의 진화가 일어나고 문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500년 전의 지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인류는 아직도 거친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동굴을 전전하며 수렵과 채집을 하던 구석기인이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시기였고 시베리아의 찬 공기 속에서는 털북숭이 매머드가 쿵쿵거리며 대지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농사라는 개념은 발명조차 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최초의 도시가 새아지려면 아직도 만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글자도 없었고 바퀴도 없었으며 금속을 녹여 도구를 만드는 기술조차 없던 그 원시의 시절에 만약 동굴에 살던 인류가 지금의 시속 6만 1000km로 나는 보이저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다면 그 우주선이 바로 오늘날 21세기가 되어서야 겨우 1광년 거리를 돌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사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날아왔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우주 한복판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은 1광년 거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 4.2광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계산한 17,500년에 4를 곱하고 자투리 거리를 더해 보면 대략 74,000년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 도달하는 데만 자그마치 74,000년이 걸립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고 우주의 시원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같은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전체 역사가 대략 2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별로 단 한 번 편도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물학적 종의 전체 역사에서 3분의 1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오롯이 길바닥에 버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탐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금속 기계도 7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7만 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7만 년 동안 단 한 개의 데이터도 유실되지 않는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진공 상태 속에서 금속들은 서로 차갑게 들러붙어 부서지고 끊임없이 내리쬐는 우주 방사선은 복잡한 회로를 모두 태워버릴 것입니다. 만약 그 쇳덩이 우주선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상황은 공학적 문제를 넘어 끔찍한 생물학적 공포 영화로 돌변합니다. 어떤 이들은 훨씬 더 커다란 우주선을 만들어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태어나고 살아가며 자식에게 임무를 물려주는 이른바 세대 우주선을 제안합니다. 종이 위에 멋지게 적어두면 참으로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이것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회학적 악몽입니다.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대한 금속 깡통에 갇혀 수만 년 동안 우주를 표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이 넘쳐나는 지구 위에서도 단일한 제국이 500년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불과 수백 년만 지나도 옛사람들의 글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고 수많은 문화와 신념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하물며 사방이 차가운 금속 벽으로 막힌 좁은 우주선 안에서 세대가 흐를수록 사회적 규범은 처참하게 붕괴할 것입니다. 겨우 몇 세대만 지나도 이 우주선이 왜 출발했는지,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그 임무는 희미한 신화처럼 변할 것입니다. 원래 지구를 떠났던 선원들의 증손자의 증손자쯤 되는 이들에게 지구라는 푸른 행성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상의 개념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우주란 오직 이 차가운 금속 복도가 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이 질문학의 공간은 나가면 즉사하는 저주받은 지옥으로 기억될 것이고, 수천 년이 흐르면서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지구의 어떤 언어와도 완전히 단절된 기괴한 외계어로 변해갈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 서로를 파멸시키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부수어 버릴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이 모든 확률적 하여 지옥을 기적처럼 뚫고 7만 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닐 하게를 가십니다. 인공적인 환경에 갇혀 진화의 방향이 뒤틀린 채 창백하고 허약해진 그들은 우리 지구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괴물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구와 교신을 시도해도 답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 시점에는 그들을 쏘아 올렸던 인류의 문명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세대 우주선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탐험의 배가 아니라 목적지 없는 어둠 속으로 던져진 유령과 시체들의 거대한 타임 캡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믿어보면 어떨까요? 미래에는 핵융합 엔진이 완성되고 반물질을 이용한 추진기가 개발되어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빛의 속도의 10%라면 시속 1억 80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끔찍하게 빠른 것이냐면, 우주를 항해하다가 미세한 먼지 알갱이 하나와만 부딪혀도 우주선 전체가 핵폭발을 일으킨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뜻입니다. 마법 같은 에너지 쉴드를 발명해 이 모든 물리적 충돌을 완벽하게 방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빛의 속도의 10%로 달린다면 일광년을 주파하는 데 정확히 1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편도 여행에만 42년입니다. 여기에 도달해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탐사한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이것은 완벽하게 인간의 일생 전체를 허비해야 하는 9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춘인 20살의 지구를 떠나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고 40년 동안 어둡고 좁은 금속 통 안에서 늙어갑니다. 환갑이 된 나이에 겨우 별에 도착해 창문 너머로 외계 행성을 바라보고 남은 생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버티다 결국 고향 땅을 밟기도 전에 우주선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조금이라도 닮아서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트라피스트 행성계 같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그곳은 40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의 10%로 달려도 편도로 4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엔진 기술을 조금 더 개량한다고 해서 은하계를 누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설정해 놓은 물리학의 절대적인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빛의 속도의 10%까지 밀어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 인류 전체가 지구상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등에는 결코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자도모, 거북이의 껍질이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믿었던 보이저 1호의 진실을 다시 생각해보면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났을지 몰라도 중력의 지배력이라는 진짜 장벽은 아직 넘지도 못했습니다. 태양계를 둘러싼 수많은 해성과 얼음덩어리의 거대한 띠인 오르트 구름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에서 시작해 거의 일광년 거리에 이르러서야 겨우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고향 태양이 지배하는 영토 자체가 무려 일광년의 두께로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저 1호는 앞으로도 수백 년을 더 나아가야 겨우 오르트 구름의 안쪽 문턱에 발을 들일 수 있고, 그 거대한 구름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만 앞으로 3만 년이라는 세월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 3만 년 동안 보이저 1호는 진정한 의미의 성간, 우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태양의 앞마당을 맴돌며 태양의 중력 줄에 매달려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우체통까지 겨우 기어갔을 뿐인데 인류는 벌써부터 지치고 늙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슬픈 의문인 페르미 역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우주에는 이토록 별이 많고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데 그 수많은 지성체들은 대체 다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요? 그 대답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도 우울합니다. 그 외계 문명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자신들의 작은 태양계 섬에 영원히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수백만 개의 고도화된 문명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문명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수천 광년씩 떨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빠른 빛조차도 살아생전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어떤 물질도 시간과 거리의 벽에 부딪혀 가루가 되어버린다면 우주의 모든 문명은 끝없이 넓고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켜진 외로운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아주 먼 곳에서 가물거리는 다른 촛불의 불빛을 희미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그 촛불에 손을 뻗을 수도 없고 그 온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우주는 문명과 문명을 이어주는 다정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우주는 모든 존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갈라놓는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허탈함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이 모든 물리 법칙이 우리의 바램대로 달랐으면 하고 미친 듯이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릴 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대한 우주선에 올라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내일 과거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재과학자들이 마침내 워프 엔진을 발명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면 알파 센타우리의 세 개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노후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탐험의 본능은 우리의 DNA 깊은 곳에 새겨진 가장 찬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유한한 육체를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가장 거대하고 아이러니한 비극입니다. 진화는 우리에게 머나먼 별들의 화학적 성분과 나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눈부신 지성을 선물했지만 정작 그곳에 직접 발을 들일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감옥의 쇠창살 너머로 바깥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완벽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을지언정 그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죄수들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의 이러한 억울함이나 눈물에 대해 눈이용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력이 우리를 미워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며 빛의 속도가 한계로 설정된 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특별한 형벌도 아닙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악랄해서 우리의 우주선을 부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그저 우리에게 완벽하게 무관심할 뿐입니다. 138억 년 동안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묵묵히 돌아가던 이 차갑고 거대한 기계는 인류가 먼 훗날 멸종하고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아무 일패다요 없었다는 듯이 의연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끔찍할 정도의 우주적 무관심은 우리를 깊은 공포로 몰아넣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뉴스에 취해 인류가 은하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거만한 착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뼈저리게 소름 돋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구라는 단 하나의 요람에 묶여있는 로컬 생명체라는 완벽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 이 지구의 환경에 맞춰 정교하게 진화해 왔으며 결국 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생을 마감할 운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파괴해버린 뒤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면 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별과 별 사이를 오가는 우주적 규모의 플랜 B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와줄 마법의 우주선도 없고 구조 신호에 응답할 은하연합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광년이라는 거리는 완벽하고도 단단한 감옥이며 우리는 이 좁은 감방 안에서 태어나 살아가다 사라질 운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시 한번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 보신다면 그 별들을 우리가 언젠가 발로 밟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 손에 닿을 수 없는 성당의 거대한 천장에 그려진 경이로운 벽화처럼 바라보십시오. 벽화는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고 위대한 영감을 주지만 직접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보이저 1호는 앞으로도 영원히 고독한 항해를 이어갈 것입니다. 먼 훗날 수만 년이 지나 다른 별의 언저리를 아주 가까이 스쳐 지나가게 될 그 순간에도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푸른 지구는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것이며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역사 속의 한 줌 먼지로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결국 보이저 1호는 차가운 빛의 섬들 사이를 가르는 침묵 속에서 창조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황금 디스크를 품은 채 영원토록 캄캄한 우주를 떠도는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유령의 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물리적 진실과 뼈저린 고립감이 과연 인류를 절망으로 밀어넣기만 할까요?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언제나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제약 속에서 오히려 가장 하고이층하여 눈부신 해답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바인만에게 있어서 우주라는 감옥은 우리를 하가요 악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지적 찬란함을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횡단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은 그 어떤 물리적 장벽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한계라는 사실, 그리고 일광년이라는 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해와 같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지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일하고 소중한 낙원인지 일깨워줍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이 오직 우리 자신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외계의 문명도 은하계를 가로지를 마법의 워프 엔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푸른 지구를 지키고 이 작은 사회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이 됩니다. 별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 수년 혹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마다 사실은 과거의 유령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빛은 그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날아온 찬란한 메아리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이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지연 속에서 인간의 삶은 찰나에 불과할지라도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고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보이저 1호가 수만 년 동안 아무도 없는 심판의 어둠을 홀로 항해할지라도 그 안에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았다는 증거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담긴 황금 디스크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정복의 도구가 아니라 우주를 형에 던지는 가장 순수한 지적 고백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거대한 거리에 갇혀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만 이 고요한 감옥 속에서 치열하게 우주를 사유했고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가장 위대한 기록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한 일광년의 벽은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허황된 공상으로부터 거두어들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좁고 아름다운 세계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위대한 계시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진짜 자유는 물리적으로 은하계를 헤집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방 안에서 우주의 강할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진실 앞에 숙연해지는 지적인 해방에 있습니다. 바이만이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경외와 겸손이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법칙을 굽혀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냉정함 덕분에 과학이라는 도구는 진실될 수 있었고 우리의 탐구는 가치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주를 물리적으로 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거대한 우주의 구조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그 법칙을 밝혀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인류는 이미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차갑고 아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여전히 늙어가고 방황하며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감옥은 우리를 가두고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과 사유는 그 감옥의 벽을 넘어서 은하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몸은 지구라는 한 줌의 요람에 묶여 있을지라도 인간의 의식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되짚어보고 빛의 한계를 계산하며 스스로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자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멀리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깊이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야말로 이 차갑고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빛이 될 것입니다. 파인만 스펙트럼.